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을 소개합니다. 정태현 변호사, 김근식 경남대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개표율 99.98%에서 역전이 된 경우는 정치사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창원 성산의 여영국 그리고 대역전극에 이어서요. 황교안 퀴즈의 정점식 당선자까지 드라마가 컸던 재보궐선거 당선자들의 모습을요. 먼저 보시고 오겠습니다. 가장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민생개혁을 반드시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회찬의 정신을 부활하는 것이고 계승하는 것이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패, 안보 불안에 대한 심판의 성격도 강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이렇게 다시 고 노회찬 의원 묘소 앞에 당선증을 들고 갈 거라 생각을 했었을까요? 드라마가 따로 없었습니다. 양 변호사님, 지금 뭐 신문사들은 윤정기까지 멈췄다는데 패배하는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윤정기를 멈출 만이 했었습니다. 사실 네네. 어제 이제 방송국에서 생중계라는 것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방송국에서 중계를 하면서도 과연 이거를 이게 유력하다고 해야 될지 누가 이겼다고 해야 될지를 막판까지도 전달해서 네. 선거 현장 사무소에 전화 연결해서 확인해 본 뒤에 중계했다고 했을 정도. 그리고 뭐 이거는 뭐 다른 데뿐만 아니라 정의당도 사실 이게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최석 정의당 대변인 이름으로 기자들에게 네.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그동안 뭐 도와주셔서 고맙지만 우리는 이번에는 네. 안타깝게 좀 뭐 선거에 실패했다. 이런 문자를 돌렸을 정도였고요. 네. 막판에 정말로 한 두 곳 정도에서 몰표가 나오면서 극적인 뒤집기를 성공해서 불과 504표 차이 아니겠습니까? 0.6% 차이로 극적인 승부를 이겼습니다. 아니 그 504표 역전의 몰표 나온 게 김 교수님 하필이면 그 축구장 유세가 있던 그 동네였다면서요? 예, 그 축구장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황교안 대표가 사실은 이제 규정을 어기고 들어가면서 논란이 됐던 네. 그 근처라고 하는데요. 사파동 상남동에서 이제 막판에 몰표가 쏟아져 나오면서 역전승을 한 건데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네. 사파동 상남동은 이제 나왔던 그 지역 자체가 경남 FC 축구장이 있다는 그런 연고라기보다는 네. 그 창원 공단에 있는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많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네. 대부분의 이제 공단 근로자들이 이렇게 3, 4, 5 모여서 같이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민노총 조합원일 가능성이 높고 또 이번에 그 막판 그 두 개의 투표함에 몰표가 나왔던 건 사전 투표함이거든요. 네. 그 사전 투표함이 지난 주말에 굉장히 열띠게 높았던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거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찍었다는 이야기인데 아마도 이 상남동하고 사파동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이른바 공단 근로자들이 네. 휴일을 맞이해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줄을 서서 아마 여영구 후보에 대한 집단적인 몰표를 던져놨던 것이 네. 마지막에 아마 이 개봉이 되면서 네. 막판 역전극이라는 짜릿한 승부를 본 것 같습니다. 네, 여영국 당선자는 오늘까지도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요. 지역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심정이라 하던데요. 생각 못했던 신승 아니겠습니까? 이 정의당은 고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를 지켜낸 셈인데요. 이정미 대표는 이제야 탈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듣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회찬 대표님, 노회찬 대표님, 저희 승리했습니다. 창원 광산 시민들께서 대표님의 못다 이룬 뜻을 이어가라고 여영국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하늘에서도 정의당을 지켰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5만 당원들은 비로소 탈상을 하겠습니다. 노회찬 내 지역구를 지킨 이 정의당의 분투인지 아니면 진보정치 1번지에서의 한국당 선전인지 아직까지도 평가가 분분합니다. 정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지역 자체가 그 예전에 그 권영길 민주노동당 네. 대표가 거기서 또 당선이 되셨고 노회찬 의원이 당선이 된 곳이거든요. 네. 전통적으로 이제 진보적인 그런 그 유권자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데고 오히려
그 소위 보수 쪽은 상당히 그 좀 지지율이 떨어지는 데거든요. 물론 네. 19대 때는 이번에 그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갔던 분이 선전하기도 했었지만은 근데 이번에 막 황교안 대표가 거기 창원 성산에 가서 아예 방을 얻어갖고 있으면서 네. 저렇게 아주 박빙 차이로 진 것은 오히려 이 보수 쪽에 상당히 그 성과를 나타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사실 그 정의당의 경우는 민주당이 그 후보를 안 낸 셈 아닙니까? 단일화해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그 민주당과 정의당의 연합 세력에 대해서 보수당이 자유한국당이 나서서 좋은 결과를 이뤄낸 것으로 그렇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 한국당에서는요, 이 정치인 신인으로 그리고 대표로 데뷔 이후에 첫 선거를 치른 황교안 대표를 알아볼까 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숙소 잡고 상주하다시피 했었는데요. 무승부, 그러나 속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그분의 얼굴에선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 자, 수고했습니다. 잘 됐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어려운 선거인데. 수고했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그래도? 앞으로의 있을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국민들의 뜻 잘 받드는 자유한국당 되도록 파이팅 한번 해봅시다. 자, 파이팅! 이번 재보선은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국민의 경고입니다. 또 한편 국민들께서는 자유한국당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낮고 겸손하게 전진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밀리던 창원 성산 막판까지 박빙의 승부를 이뤄낸 셈이었는데요. 김 교수님, 지금 황 대표에게 이번 재보궐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 이제 정치 초년병으로서 첫 네. 시험 때였기 때문에 그 형식적으로는 1대1 무승부라고 합니다만 그 내용을 사실상 들여다보면 한국당의 선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네. 통영 고성 같은 경우는 지난 지방선거 때까지만 해도 통영시장과 고성 군수를 다 민주당에 내줬습니다. 네. 그런 지역을 이제 압도적 표차로 당선을 시켰고 한국당을. 네. 그다음에 창원 성산 같은 경우 진보의 1번지였고 그다음에 지금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정의당 현역 국회의원이 있었던 정의당의 단일 후보에도 불구하고 네. 거의 막판까지 맹추격을 했기 때문에 아. 그리고 사실 선거 운동 기간 직전에 단일화했을 때 여론조사는 그 민주당과 정의당 단일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갔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 보면 네. 아마 황교안 체제로서는 창원 성산이 아깝게 놓치긴 했습니다만 선전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관점에서 보면 이 평가는 내년 총선에 황교안 체제가 일단 그 안정적으로 안착을 했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 좀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는 이런 황교안 체제가 초기에 안착했던 것이 내년 총선에서 그럼 황교안 체제 독주 형식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네. 남아있는 다른 야권과의 재편을 통해서 중도축으로 확장할 것인가 네. 이런 것을 놓고 이제 아마 황교안 체제가 고민을 하기 과제를 놓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심 위반은 이번 선거에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위반된 민심을 제1야당인 한국당이 어떻게 묶어낼 것인지 이게 네. 아마 차후의 과제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모든 싸움은 이길 것이다. 그래도 박수 한번 치자라고 했던 황교안 대표 오늘 아침 회의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만 상당히 얼굴이 밝으세요. 지금 후배 검사를 결국 이제 입성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고성 통영의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선거에서는 통영시장 고성구수가 다 민주당이 됐는데 역사적으로 네.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항상 보수적인 데거든요. 그만큼 지난 정권에 대한 실망이 컸던 것인데 이번에 네. 황교안 지금 대표 체제로 들어오면서 그걸 다시 실질을 회복한 셈이죠. 그래서 아마도 특히 그 황교안 대표는 쭉 검사만 하다가 장관과 총리하다 이번에 처음 정치인으로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네. 대비를 선거했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실망한 보수 유권자들에 대한 기대도 크기 때문에 네. 앞으로 중도에 계신 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많이 끌어오느냐, 어떻게 보수 통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네.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희망과 약점을 모두 드러낸 선거긴 하지만 총선과 대선의 가능성까지 보여줬다는 말씀이었는데요. 정작 이렇게 화기애애한 한국당과 달리 바른미래당은 어쩌죠? 이 손학규 대표는 일명 모든 걸 걸으셨는데 이현주 의원이요. 거봐라 그럴 줄 알았다는 듯 마치 한국당 지도부처럼 이야기를 하던데요. 양 변호사님. 이현주 의원이 SNS에 밝힌 내용을 이름을 가리고 쓰면 누가 썼는지를 도저히 맞출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창원 성산에서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패배한 것은 내 탓이다라고 쓴 거예요. 근데 패배한 거는 사실 자유한국당이잖아요. 네. 그리고 어찌 보면 사실 이제 두 분은 이제 이번에 이제 창원 성산에서 자유한국당이 약진을 한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는데, 근데 저는 또 다른 면도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네. 바른미래당이 지난번에 국민의당으로 출마를 했었을 때 여기서 8% 가져갔는데 이번에 3.6%인가 3.5 정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표가 다 그 과거에 국민의당으로 출마했을 때 표가 다 이쪽 자유한국당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진보 진영에서 빠진 표보다는 이 자유한국당으로 바른미래에서 건너간 표가 더 많은 거예요. 어찌 보면 이현주 의원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이현주 의원 얘기는 그거죠. 내가 좀 더 노력해서 바른미래 표를 자유한국당이 가져왔으면 네. 어쩌면 자유한국당이 이겼을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본인이 하시는 바람에 정말 당적이 정말 헷갈립니다. 저는. 네. 아니, 이 연로하신 손학규 대표 저렇게 몸을 던져서 선거운동을 했는데요. 이제 당에서는 불모지에다 씨앗을 뿌렸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손학규 대표의 싹을 틔울 수 있을지 더 걱정할 것 같습니다. 지금 창원 성산 보궐선거의 가장 큰 지금 이제 피해자는 손학규 대표죠. 네. 그다음에 일단 그 성산 보궐선거에 올인을 했었고, 그다음에 당 지도부 일각에서 이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거의 상주하다시피 해서 올인했기 때문에 네. 그 결과가 정당 지지도보다 밑에 나왔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지난 20대 총선보다 적게 나왔기 때문에 네. 당 내부에서는 벌써 오늘부터 원외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이제 또 비대위 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손학규 대표 리더십이 큰 시험대에 올랐는데 저는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아마 이걸 기회로 해서 네. 이제 내년 총선을 제3당 체제로 치를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내부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럴 경우에 그러면 3당 체제로 힘들다고 한다면 어떻게 야권 통합의 역할을 할 것인가 네. 이걸 놓고 뭐 이현주 의원처럼 바깥에서 이렇게 내부 총질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네. 이제 이렇게 계기가 됐기 때문에 계기를 맞은 상황에서 내년 총선에서 좀 살 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네. 내부의 생산적 논의를 통해 가지고 공론화를 거쳐서 내년 총선에 어떤 방향의 어떤 독자적 길을 갈 것인지 네. 아니면 거의 새로운 길을 가면서 야권 통합과 중도 보수 통합의 어떤 새로운 역할을 맡을 것인지 다양한 논의를 통해 가지고 결론을 내는 것도 저는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위기는 위기입니다만 이걸 기회로 다 바꿀 수 있는 또 손학규 대표 리더십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